사람 때문에 지친 날이 얼마나 많았는가.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 잠들지 못한 밤,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 정약용은 이런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단 세 단어로 말했다. 덜 보고, 덜 듣고, 더 이해하라. 오늘은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못 본 척해야 할 세 가지와 못 들은 척해야 할 세 가지를 깊이 살펴본다. 우리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 때문에 다친다. 상대의 말이 공격이었는지, 피곤해서 나온 말인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하고 먼저 반응한다. 정약용이 평생 연구한 심학에서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의 파동은 작은 물결에도 요동친다.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도 물결이 사방으로 퍼지듯 우리 마음도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흔들린다. 문제는 그 물결을 우리가 키운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던진 돌멩이는 작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위로 만들어 스스로를 치는 것이다. 시니어 세대가 겪는 관계의 피로는 더욱 깊다. 가족 단톡방에서 자녀가 보낸 짧은 답장 하나.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세 글자가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가? 사위의 무뚝뚝한 표정, 손주를 챙기지 않는 듯한 자녀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마음에 걸린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다가온다. 왜 그런가? 고독감이 커지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바뀌고, 건강 문제로 인해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하게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대화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다. 정약용은 왜 감각 절제를 강조했나? 그는 조정에서 모함을 당하며 사람의 말에 치여 살았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정조가 죽은 뒤 순식간에 역적의 동생이 되어버렸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난, 냉대를 견뎌야 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그는 깨달았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모두 짊어지면 스스로 무너진다.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그가 터득한 것은 선택적 무시의 기술이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반응하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보되 들여다보지 말고 들으되 마음에 담지 마라. 못 본 척, 못 들은 척은 회피가 아니라 성숙한 거리두기다. 이것은 무시가 아니다.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기술이다. 거리가 너무 좁으면 마찰이 생기고 너무 멀면 식는다. 이상적인 거리는 보되 들여다보지 않는 거리다. 마치 산을 바라볼 때처럼 멀리서 전체를 보되 바위 하나하나의 흠집을 세지 않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있되 상대방의 모든 결점을 파헤치지 않는 것, 함께 있되 상대방의 모든 말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다. 이제 못 본 척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사람의 작은 버릇은 못 본 척해라. 왜 사소한 버릇이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가? 사람의 뇌는 반복된 자극을 위협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패턴으로 인식하고 다음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짜증이 난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사소한 행동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매일 보고 매일 겪기 때문에 그 자극이 증폭된다. 시니어 세대가 흔히 겪는 갈등을 보자. 남편의 반복된 말버릇.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을 몇십 년간 들어온 아내는 이제 그 말이 시작되기만 해도 귀를 막고 싶다. 자녀의 무성의한 표정도 마찬가지다. 집에 와서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 휴대폰만 보며 고개도 들지 않는 딸. 부모는 이런 모습에 서운함을 느낀다. 친구의 자랑 버릇도 있다.
만날 때마다 손주 이야기, 자녀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 처음에는 들어줬지만 횟수가 쌓이면 피곤해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관계가 고쳐지는가? 아니다. 오히려 금이 간다. 정약용의 일화를 보자. 모난 글씨보다 모난 마음이 더 흉하다. 어느 날 조카가 정약용에게 글씨를 배우러 왔다. 조카의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획이 엉성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글씨를 바로잡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글씨가 모나면 종이만 상하지만 마음이 모나면 사람이 상한다. 내 글씨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듬어라. 조카는 그 말에 깊이 반성했고 스스로 글씨 연습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정약용이 가르친 것은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버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관계의 온도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실천 지침을 말하자면 이렇다. 상대의 버릇을 발견하면 비판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한마디를 마음속에 넣어두어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어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버릇이 덜 거슬린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버릇 무시하기 실험을 해보라. 평소에 짜증나던 행동을 오늘 하루만 못 본 척 해보라. 그러면 하루가 훨씬 평온해진다. 이틀, 사흘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진다. 둘째, 형편과 생활 수준은 못 본 척 해라. 보이는 것에 따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비교가 있다. 명품 가방, 차, 집 크기, 여행 스타일.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비교하게 된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우리 집은 아직 저 차를 못 산다는 생각이 스친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우리 아이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관계는 경쟁으로 변한다.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대화가 아니라 자랑 대결이 된다. 정약용의 원칙은 분명했다.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지 말라.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타인의 형편을 논하는 자는 품격을 잃는다고 경계했다. 형편은 외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짊어진 짐의 무게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지만 빚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의 형편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그 시기에 가장 풍요로운 학문을 이루었다. 물질적 형편과 정신적 풍요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만한 사례를 보자. 친구들이 모여서 연금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미묘한 열등감. 누구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있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부모들도 많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닌다. 친구 딸은 의사와 결혼했는데 우리 딸은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했다. 이런 비교가 쌓이면 자녀에 대한 사랑마저 조건부가 되어버린다. 실천 지침은 간단하다. 남의 소비, 재산, 자녀 성취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궁금해도 묻지 말고 알게 되어도 비교하지 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로 해석하지 마라. 다름은 그저 다름일 뿐이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내 삶도 존중하라. 그러면 만남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진다. 셋째, 사람의 순간적 실수는 못 본 척해라. 실수는 성격이 아니라 피곤함에서 나온다. 말실수, 계산실수, 일정 착오.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고의로 느껴지는 순간이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린 친구를 보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전화를 받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나를 피하는 거야 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는 고의가 아니다. 그냥 깜빡했거나 정신이 없었거나 몸이 피곤했을 뿐이다. 정약용의 유배지 1화를 보자. 실수한 제자를 꾸짖지 않은 이유. 어느 날 제자가 정약용이 부탁한 책을 가져오지 못했다.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제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약용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잊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다. 내가 지금 미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에 기억하면 된다. 제자는 그 말에 감동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더욱 신경 썼다. 정약용은 제자를 부끄러움으로 성장시키며 책임감을 심어줬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니어 세대에서 실수의 해석 문제는 심각하다. 자녀가 전화를 못 받으면 나를 무시하나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아이를 재우고 있거나 그냥 화장실에 있었을 수도 있다. 바쁘거나 지쳐있는 경우가 90%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늦게 준비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을 수도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한다. 실천 지침은 이것이다. 실수는 24시간 이내에 잊어라. 하루가 지나면 그 실수는 이미 과거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실수의 반응 대신 여유를 건네라. 괜찮아. 나도 그런 날 있지.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실수로만 보는 것이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제 못 들은 척해야 할 3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남의 뒷말은 못 들은 척해라. 뒷말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해석이다. 뒷담화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 배출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는 객관적 사실보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더 많이 섞여 있다. 저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말 속에는 화, 질투, 불만, 우월감 같은 감정들이 숨어 있다.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타인을 색안경으로 보게 된다.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미리 판단하게 되고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런 경고가 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자를 멀리하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칼보다 빠르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남는다. 특히 뒷말은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고 과장된다. 처음 한 말은 단순한 불만이었는데 몇 사람을 거치면서 큰 비난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말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 시니어 세대의 현실을 보자. 친척이나 지인 사이에서 작은 말이 크게 부풀어 오해를 만든다. 명절 때 고모가 한 말 한마디가 몇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군가 한 말이 순식간에 퍼져서 당사자가 나가기 어려워진다. 자녀 부부 사이의 갈등도 시어머니나 장인장모가 들은 뒷말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누가 그러던데 내 며느리가 이렇더라. 누가 그러던데 내 사위가 저렇더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 관계를 갉아먹는다. 실천 지침은 명확하다. 누가 그러더라로 시작하는 말은 정보가 아니라 불씨다. 듣는 순간 끄라. 관심을 보이지 마라. 들려도 마음에 담지 말고 담겼다면 하루 안에 털어내라. 뒷말을 듣고 나서 당사자를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면 이미 당신은 그 말에 오염된 것이다. 뒷말을 들었어도 당사자를 여전히 같은 눈으로 보라. 그러면 뒷말은 힘을 잃는다. 둘째,
감정 섞인 말투는 못 들은 척 해라. 말투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다. 짜증 섞인 말투는 진심이 아니라 피곤과 불안의 신호다. 상대방이 말을 거칠게 할 때 그것은 당신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힘들다는 표현이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난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즉각 반응하면 감정에 불꽃이 붙는다. 당신도 똑같이 짜증을 내면 상황은 악화된다. 싸움은 한 사람이 불을 붙이고 다른 사람이 기름을 붓는 순간 시작된다. 정약용은 귀에 대해 이런 비유를 했다. 귀는 두 개지만 절반만 들으라.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진다. 특히 감정적 말투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의 울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의 내용보다 왜 화가 났는지를 먼저 이해하라. 내용에 집중하면 당신도 화가 나지만 상태에 집중하면 연민이 생긴다. 시니어 세대가 흔히 겪는 상황을 보자. 자녀가 짧게 대답하면 무시 하나로 해석한다. 엄마 나 바빠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서운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거나 상사가 옆에 서 있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집중이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 며느리가 무뚝뚝하게 대답하면 나를 싫어하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밤새 앉아서 녹초가 된 상태일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면서 그 말투만 가지고 판단한다. 실천 지침은 이렇다. 말의 내용보다 숨겨진 감정 신호를 인식하는 힘을 키워라. 상대방이 짜증을 낼 때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지금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라.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 호흡법으로 감정을 끊어내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10까지 세라. 그 10초 동안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다. 그러고 나서 대답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당신을 평가절하 하는 말은 못 들은 척 해라. 왜 우리는 평가에 가장 흔들리는가? 인간의 뇌는 부정적 자극에 5배 더 민감하다. 칭찬 10번보다 비난 1번이 더 오래 남는다. 사소한 깎아내림도 오래 남는다. 그 나이에 그 정도밖에 못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뒤처졌네. 이런 말들이 마음에 박힌다. 정약용의 자존 철학은 분명했다. 스스로의 가치를 남의 눈으로 재지 말라. 그는 비난을 받는 조정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듣지 않는 기술을 익혔다.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일일이 들었다면 그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시니어 세대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를 보자. 그 나이에 그 정도는 해야지. 같은 말에 자기 가치를 낮춘다. 나이가 들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다. 손주를 봐줘야 하고, 자녀를 도와줘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 노인처럼 느껴진다. 가족의 무심한 평가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해. 아빠는 기계치야.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자존감이 깎인다. 실천 지침은 간단하다. 평가절하는 웃어 넘겨라. 반응하는 순간 약점을 잡힌다. 그래요, 저 그래요라고 가볍게 인정하고 넘어가라.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침묵이 가장 강한 답이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는다.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관계가 편안해지는 실제 변화를 보자. 갈등 빈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지고 갈등이 시작될 지점을 미리 피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싸움으로 번졌을 상황이 그냥 넘어간다.
상대방도 당신의 변화를 느낀다.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 바로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받아들인다. 그러면 상대방도 공격성을 줄인다. 나를 지키는 힘이 생긴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이 형성된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과 다르다. 여전히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물결을 보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계속된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 체득하면 평생 당신을 지켜준다. 늦은 나이일수록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이다. 가족이나 지인 관계는 깊어지지만 더 민감해지는 시기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참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연습이 필요하다. 덜 듣고 덜 보는 것이 곧 오래가는 관계의 기술이다.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가족은 가족이고 오랜 친구는 여전히 친구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편안하게 유지할 것인가?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가깝되 너무 가깝지 않게, 멀되 너무 멀지 않게. 동양고전에서 말하는 감각 절제의 지혜를 보자.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보되 보지 않는 것이 밝고 들으되 듣지 않는 것이 깊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귀로 모든 것을 들으려 하면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친다. 선택적 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사소한 것은 흘려보내는 기술 말이다. 논어에는 공자의 제자 안연의 부드러운 귀 이야기가 나온다. 안연은 스승인 공자로부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다. 다른 제자들이 안연을 비난해도 안연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다. 공자는 이것을 보고 안연은 귀가 부드럽다고 표현했다. 딱딱한 귀는 모든 소리에 반응하지만 부드러운 귀는 필요한 소리만 받아들인다. 중용에는 이런 말이 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바라지 않은 것, 그 상태를 지켜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다. 감정이 일어난 뒤에 제어하는 것보다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은 바로 이 예방의 기술이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자극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감정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바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의 철학이다. 정약용에게 배우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한 수를 보자. 마음을 얇게 써라. 두껍게 쓰면 쉽게 찢어지고 얇게 쓰면 오래 버틴다. 감정 소비를 줄이고 여백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 온 마음을 쏟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적절히 힘을 빼고 적절히 무심해지는 기술을 배워라. 중요한 일에는 마음을 쓰되 사소한 일에는 마음을 낭비하지 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라.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핵심이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 한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자녀를 바꾸려 하고 친구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자신뿐이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시선을 바꿔라. 그러면 관계가 편해진다. 덜 보고 덜 듣고 더 기도하라. 정약용이 사위에게 남긴 말이다. 사람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는 뜻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라. 기도라는 말이 종교적 의미만은 아니다.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다. 명상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다. 감정 필터링 3단계를 실천하라. 1단계는 들은 즉시 반응하지 않기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라.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대꾸하지 마라. 한 박자 쉬어라.
그 순간이 당신을 구한다. 2단계는 이 말이 사실인가, 감정인가 구분하기다. 상대방의 말에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라. 내가 항상 늦어라는 말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감정이다. 사실은 오늘 늦었다일 뿐이다. 3단계는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놓아주기다. 감정적인 말, 과장된 말, 왜곡된 말은 마음에 담지 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못 본 척 연습 노트를 작성하라. 하루에 한 번, 오늘 못 본 척한 일을 기록해보면 감정 소비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라. 오늘 남편의 말버릇을 못 본 척했다. 결과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오늘 친구의 자랑을 못 들은 척했다. 결과는 편안한 만남이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변화가 동기부여가 되어 계속 실천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 3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은 원래 부족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둘째, 말은 감정의 부산물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다.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셋째, 상대의 행동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행동을 나와 연관짓는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싫어해서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람의 상태일 뿐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시니어 세대 맞춤 적용법을 보자. 자녀에게 반응 줄이기. 자녀가 짧게 대답해도 서운해하지 마라. 바쁜 것이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라.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진다. 기대를 낮추면 관계가 편해진다. 배우자와 말다툼 줄이는 법. 몇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도 여전히 싸운다. 왜 그런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어떤 말이 상처가 되는지 안다. 그래서 싸울 때 치명적인 말을 한다. 하지만 그 말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배우자의 말버릇, 행동 패턴을 못 본 척하라. 수십 년 고쳐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안 고쳐진다. 받아들여라. 친구나 형제 관계에서 상처 관리 방법. 오랜 친구일수록 거리낌 없이 말한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된다.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친구나 형제가 무례한 말을 해도 즉시 지적하지 마라.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아예 넘어가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하다. 당신이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드리길 바란다.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움이 되고 대화가 위로가 되며 관계가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의 기술은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다. 그 성숙함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